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으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기료와 가스요금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물가 상승률이 7%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하반기 우리 경제를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코너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는데요. 애청자분들이라면 다 아시죠?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밤 10시 5분에 시작하는 김성환의 시사야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이어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시사 일지 받아볼 텐데요. 내가 시사 라디오를 듣는 이유, 시사 라디오를 들으면서 갖게 된 생각을 짧은 기록 혹은 일기처럼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자처했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만취 음주운전과 제작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은 또다시 뒤로 미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론인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음주운전 전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국회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여당 내에서 제기된 사후 청문회, 그러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임위가 구성되면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사후 청문회의 실효성일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복되는 의혹들이 사전에 검증 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손가락을 흔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내비쳤고 다른 정권 때와 비교해보라 되묻기로 했는데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7대 인사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 때마다 적어도 전임 정부보다 낫지 않느냐는 대통령의 반문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국정운영은 상대평가가 아닌 국민을 시험 감독관으로 둔 절대평가 영역이 아닐런지요.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실 인사 논란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어요. 네, 예상외로 상당히 센 발언이 나와서 현장 기자들이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약간 불쾌한 듯한 느낌도 드러나기도 했더라고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송공리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성희롱 전력 이라든지 박순애 신임사회부총리의 만취 음주운전 등 이런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실 인사 실패 지적이 있다. 기자들이 이렇게 묻자 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손을 내주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발언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와요. 일단 이게 오전까지 상황이고요. 그 국무회의 이후에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에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져서 또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지명 40일 만에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있었던 것을 위로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증을 공격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이른바 과거에 흔히들 이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마사지를 해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기도 하는데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야당에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었는데요. 예. 특히 민주당은 이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교육부총리에 대해서 만취 음주운전 전력자가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면서 취임 50일 만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라고 비판한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면서 국민 간보기만 하다 악수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 지금 당대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전 정부 인사 중에서 훌륭한 사람 봤냐는 말은 자기 모순 아니냐 하면서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검찰총장 한 고위급 인사 아니냐, 자기 디스한 것이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종의 사후청문회 방식을 언급했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국회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명된 장관들 같은 경우 상임위가 구성되면 그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눈길을 모았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이미 임명된 이유라서 결국 사유가 발견돼도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청문회를 하지 않았기에 국민들이 임명된 장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당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 지금 인사 검증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오늘 SNS에서 쓴 글에서 더불어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냐는 대답은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것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다면서 여야가 50보 100보 잘못을 저지르고 서로 내로남불이라 지적하는 작금의 상황은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여야가 음주운전 전과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당대표로 추대하는데 어찌 음주운전을 문자로 얘기하겠느냐, 이재명 의원과 싸잡아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참사와 다를 게 없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례적인 일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 순방길에 민간인이 동행했다 이런 의혹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명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조금 전 동아일보와 MBC 보도에 따르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방문할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요. 예.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신모 씨가 이 공군 1호기를 타고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신 씨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대통령 숙소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머물면서 대통령 영부인 일정, 의전을 확인하는 등 이 수행 관련 업무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확인하는 일종의 수행 업무를 했다. 예. 예.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이 사람이 이 윤 대통령 부부 해외 일정에 동행해서 조력한 것이 적절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나왔습니다. 예. 신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이 신 씨에 대해 신원조회 등 채용 절차도 진행했는데 내부에서 현직 인사비서관 아내를 채용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일어서 결국 채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신 씨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로 2013년 1월 현직 검사 신분이던 이원모 비서관과 결혼을 했고 선거 당시에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조력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은모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의 그 소송과 관련해서 대리를 맡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뭐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 인사비서관 부인 보도 관련 대통령실 입장이란 자료를 내서 A 씨, 그러니까 신 씨를 A 씨라고 그 성을 가려서 익명화를 한 건데요. 네. A 씨는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국제 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 이렇게 시인하면서 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이 신 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저 기업이 출신인 민간인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적 관계를 유지해 왔던 거잖아요. 대통령 영부인하고.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의 일정이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맡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사적 관계나 뭐 기업인 신분 사인이라는 걸 어디까지 봐야 되겠냐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를테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 경제 협력 등을 위해서 경제인들이 동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 공무원들은 아니지만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북한이나 중국 이제 어떤 이런 안보 관련 문제를 얘기할 때 이를테면 뭐 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장관 아니면 대학 교수 등등 이제 이런 사람들이 특별 수행원으로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같은 거 할 때 뭐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뭐 보수진영 진보진영 할 거 없이 이제 수행원으로 특별 수행원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요. 네. 뭐 이런 의정 관련 실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실 공무원이 아닌 이제 민간인이 어떤 특별 수행원 형식으로 따라갔다는 이제 그런 얘기는 글쎄 뭐 지금까지 전례에 비춰서는 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거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의 경우 한 6% 정도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물가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 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대폭 줄이라 이런 지시도 내리기로 했어요. 네, 앞서 얘기한 그 민생 경제 어려움을 강조하는 메시지에 이어서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데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면서 불효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많은 전문가가 지적해왔듯 정부 내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 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결과 사후 브리핑에서 그 정부 위원회 관련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30에서 50% 정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60에서 70% 가까이 줄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처하겠다며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사실상 공식화했어요. 그렇죠. 지금 작년 기준으로 그 전체 한국 전력 생산에서 핵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의 비중이 27.4%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전력 믹스상 핵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게 탈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증핵으로 이제 나가는 건데요. 탈원전 탈원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탄소 중립 얘기할 때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 비중을 23%인가 24% 정도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비중을 점차 줄여간다. 이제 이런 기조가 있었고 지금 예.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줄여간다는 방향은 맞았는데 작년에 27.4%였던 거를 2030년에 30% 이상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늘려가는 거기 때문에 탈원전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증원전, 뭐 증핵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이제 의결하면서 이런 내용을 공식화를 한 건데요.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그리고 기존 노후 핵발전소 계속 운전 등을 활용해서 핵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새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탈핵 정책 그리고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담긴 핵발전 단계적 감축 등은 이제 모두 이제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정의당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네, 오늘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언발의 오줌누기라는 속담이 있다. 당장 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적 이익을 놓칠 뿐더러 오히려 피해가 되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지금 당장 원자력 발전 확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에는 천문학적인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좀 진척이 있었습니까? 국회의장을 뽑기는 했는데.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이 선출이 되긴 했는데요. 예.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차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서 면담을 했는데 네. 이 여야 간의 조속한 원구성 협의를 촉구했지만 뭐 여야 간의 기존 입장차가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약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김진표 의장 그리고 권성동 대표 간의 면담은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이 운영을 잘하라. 그래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좀 당부를 전했다. 이렇게 권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는데요. 네. 민주당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이 사개특위 구성 협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당은 못한다. 마지노선이다. 이제 민주당이 양보할 차례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가운데 지금 민생 경제 위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야는 저마다 민생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물가 및 민생 안정 특위를 열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일단 유류세 관련 얘기가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 관련 언급이 좀 있었는데, 먼저 이 유류세와 관련해서는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원구성과 동시에 민생법안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면서 유류세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을 여야가 신속히 논의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주당이 작년에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미비 내용도 보완하자. 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을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하루속히 논의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특위인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기재부, 국토부 관계자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어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 원에서 한시적으로 3억 원 올려준다.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 개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이 세대의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서 이 종부세 과세를 면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종부세 관련 이런 추진 내용은 사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 민주당은 지금 오늘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간담회를 열었는데 네.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 이미 종부세를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환급해 주는 게 타당하다면서 기재부가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자. 이런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또 유류세 관련 얘기도 역시 이제 민주당 정책위의장 간담회에서 나왔는데요. 유류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할 수 있게 폭을 넓혀주자. 그래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김성환 민주당 의장이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생 대책을 좀 빨리빨리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각 정당 소식도 좀 살펴보죠. 민주당 지금 전당대 룰을 비대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내용이 격화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 전당대회 룰을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제 저녁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지금 최고위를 대체하는 기구인 네. 비대위에서 이 내용이 좀 뒤집혔습니다. 어제 전준희가 정한 내용은 예비경선,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컷오프라고 하는 이 예비경선 때 기존에는 중앙위원회 100% 경선으로 했는데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자 이게 이번에 전준희가 낸 수정 제안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할 때 이제 최고위원 경선 같은 경우에 1인 2표를 하게 되는데 한 표는 이제 투표자가 속한 권역의 후보에게 무조건 투표를 하자. 이를테면 제가 만약에 영남에 사는 사람이면 네. 한 표는 내가 지지하는 최고위원 후보 지역에 상관없이 찍는데 한 표는 영남에서 이제 나온 후보 중에 무조건 한 표를 찍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내용의 수정안이 어제 뭐 영남에서 안 나오면 그럼 사표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안 형태로 발의된 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제 저녁에 민주당 비대위가 이것을 없이 하고 그 기존 내용대로 그냥 그대로 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자 당 일각 그리고 특히 전준희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 양규백 전준희 위원장이 오늘 전준희 논의가 형해화됐다면서 전준희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의미를 잃은 만큼 비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당원 투표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오늘 오후에 대거 반발 움직임에 동참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약 40명의 의원들이 이 성명에 동참을 했고 오늘 국회 기자회견장 기자회견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에게 당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졸속의결한 비대위 결정을 거두고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전 당원 투표를 요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이와는 별개로 이 박용진 의원, 당대표 선거에 도전한 박용진 의원도 이 컷오프의 여론조사 30%를 포함시키지
출연시키지 않기로 한 비대위 결정은 이것이 혁신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몇 주간 있었던 전준희 수기 과정조차 깡그리 묵살하고 소심한 변화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당내 반발 여론에 대해 최대한 원만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내일 깊이 있게 논의해 결정할 것이다. 또 최종적으로 내일 열릴 당무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은 혹시 반응 보인 게 있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요. 네. 뭐 명시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얘기는 없었는데요. 네. 다만 오늘 그 이한열 열사 그 추모 메시지를 SNS에 썼는데 네. 그 내용 중에 뭐 누군가를 배제하는 뺄셈 정치나 기득권끼리 나눠먹는 패거리 정치와 단절하고 포용과 화합의 정치로 바꿔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아주 원론적인 이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뭐 내용이라고 뭐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인데 좀 민감하게 보는 측에서는 이게 뺄셈 정치라는 게 결국 이재명 불출마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기득권끼리 나눠먹는 패거리 정치라는 것은 이제 이른바 컷오프 같은 데서 이제 국민 여론조사 도입 등 이제 기존의 그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100% 결정하도록 한 것을 말하자면 거기 문호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 의원이 이런 메시지를 내둘러낸 게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해볼까요? 이준석 대표. 오늘 윤핵관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냈어요. 네, 한 이틀 정도 발언을 자제했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보면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 사적인 일정으로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온다면서 윤리위와 관계없이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다. 이렇게 이른바 윤석열 그 핵심 관계자라는 이 윤핵관 그룹을 겨냥을 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또 오늘자 신문 인터뷰에서도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 사람과 무슨 타협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공격에 타협 지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뭐 이른바 윤핵관, 핵관 중에 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네, 장 의원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렇게 일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그 최고위원회 참석 보이콧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 계속 참석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배현진 최고위가 원래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요. 일단 월요일에 참석을 안 했고 뭐 내일 모레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여전히 이 안 했다, 무리 빚어 송구하다. 이 열자의 말을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했다면 간단히 해결됐을 일을 대체 몇 달째냐 이렇게 여전히 이 대표를 겨냥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 이른바 성상납 의혹은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예요. 네,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기업인이 그 경찰 조사를 받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는 등 이제 말하자면 이 사건 자체가 다시 쟁점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 대표라는 이제 기업인이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출정 형식으로 윤리위에 나가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3년 2차례를 포함해서 2016년까지 총 20여 차례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뭐 대가로 박근혜 시계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만든 이른바 박근혜 시계 이거를 그 대가로 선물로 받았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이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점점 좀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뉴스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현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시사일지라는 주제로 지금 문자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고 계십니다. 9193님께서 종일 모니터 보고 일하다 퇴근하고 나서 또 TV 모니터를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로 시사야 들어요. 눈도 편하고 잠도 잘 와요. 이렇게 또 의견 주셨고요. 9698님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도 라디오로 방송 들으면서 문자 보냅니다. 정치를 쉽고 부담 없이 말씀해 주셔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듣기 좋네요. 물가가 6% 상승이라니 민생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시사 라디오를 듣는 이유, 시사 라디오를 들으면서 갖게 된 생각 계속해서 문자 많이 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올해 상반기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를 넘어섰습니다. 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경제 지표가 하반기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물가 상승률이 많은 분들께 좀 이른바 충격을 줬다고 해야 될까요? 한 6%대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물가 상승률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전문가들은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예, 6% 칠 거는 좀 예상을 했고요. 지금 7% 나와도 다음 달에 7% 나와도 아마 그렇게 놀라지는 않을 겁니다. 놀라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게 그 경계하거나 좀 그 걱정해야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번에 그 6월에는 좀 물가가 이만큼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면 7%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지금 모든 게 지금 석유 가격에 달려 있는데 지금 석유 가격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석유라는 게 원래 우리가 좀 비탄력적인 상품이라고 하죠. 조금이라도 초과 수요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초과 공급이 있으면 가격이 크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석유 가격이 이렇게 불안정한 원천적인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건 뭐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가지고선 이 석유 가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되느냐 아니면은 좀 완화되느냐, 다시 정상적으로 2%대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시 좀 떨어질까? 요거는 이제 석유 가격에 달려 있는데 이 석유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인플레이션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7% 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요소는 국제 석유 가격하고 국제 곡식 가격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곡식 가격 곡식 가격이 이렇게 높은 것은 좀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곡식은 새로 생산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요. 그렇지만 석유 가격은 좀 그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급히 크게 좀 바뀔 수 있을 걸로 보이지만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좀 상승세에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당장 끝날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곡물 가격도 어차피 이제 그 재배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뭐 그 곡물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면은 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렇게 고물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곡식 가격보다는 그 석유 가격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곡식이 지금 뭐 가격이 오르고 그 공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충분한 양은 그 세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있다고 보고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크라이나 그 침략 때문에 요게 필요한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물류 문제가 좀 크다고 보지만은 그 역시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거지만은 지금 전쟁이 끝날 기미가 좀 안 보이니까 최소한도 내년 그 초까지는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 아마 그 일이 잘 풀린다고 금년 내에 그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그 내년 한 상반기 정도는 꼭 인플레이션율이 지금과 같이 6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고물가는 한 그 정도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제 성장률을 하락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그 뭐 일각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경기 침체에 매우 접근했다고 봅니다. 그 경기 침체가 우리 안 들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1분기 GDP가 0.6% 상승했거든요. 그 다음에 2분기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은 그 4월하고 5월은 생산이 좀 줄어들었지만은 죄송합니다. 4월에는 생산이 좀 줄어들었지만 5월에는 생산이 좀 늘었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좀 약간 어렵지만은 그 경기
통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1분기 GDP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소비하고 설비 투자, 건설 투자는 다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수출 때문에 플러스 성장을 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4월 통계를 봐도 소비하고 투자는 줄어들었고 5월 통계에서도 소비는 줄어들었다고 일단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특히 내수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침체까지는 안 갔을지 몰라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제 성장을 그래도 좀 비교적 괜찮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출이 좀 의심되는 거죠. 첫째는 세계 성장률 예측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지금까지는 수출액, 수입액으로 계산하면은 이 금액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제가 계속 굉장히 높은 수출액,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그 수출 물량을 보면은 수입 물량도 마찬가지지만은 물량을 보면은 우리가 6월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많이 받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수출한 물건들은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4월도 좀 줄어들었거든요. 5월에는 늘었지만은. 예.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되는 게 우리가 수출액이 계속 는다고 해도 수출량이 줄어들면은 실물 경제는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선 경기 침체가 걱정되는 이유가 거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GDP가 이번에 2분기에는 그래도 플러스 성장하지 않을 거냐, 좀 낮을지는 몰라도.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 침체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내수가 계속 약하고 그 다음에 수출도 만약 줄어든다면은 뭐 침체를 외면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지금 역대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대 적자, 무역 적자만 기준으로 해서 10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런 무역 적자가 앞으로도 좀 계속될까요? 지금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큰 수출액, 큰 수입액을 기록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쪽에 피해자지만 또 수출 측면에서는 수혜자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지만 비싼 가격으로 수출을 한다면은 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좀 상쇄될 테지만은 우리가 수출만 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국내 사용으로도 이 수입한 뭐 원유나 곡식 같은 거를 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일단 물가가 계속 될 때까지는 무역 다시 흑자로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장은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곡식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는 무역 적자가 그래도 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 당장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외환 보유액이 떨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얻는 방법은 수출을 무역 흑자를 내 가지고선 달러를 벌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달러가 우리나라 오는 두 채널이 있는데 네. 그 두 방법 다 금년 보면은 다 무역은 적자가 돼 있고 투자도 지금 떠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지 못하는 추세는 확실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환율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좀 돈을 많이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외환 보유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환 시장의 어떤 문제를 막는 그것을 좀 멈춰야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외환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외환 보유액을 외환 시장 안정화에 쓰는데 조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1997년에 글로벌 금융 외환 위기 들어갔을 때 그때 좀 외환 보유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은 좀 함부로 썼거든요. 외환 네. 시장을 안정화시킨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외환 시장 안정화시킬 필요는 확실히 있지만은 좀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한미 달러 스와핑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겁니까? 달러 스와핑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질적인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그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액을 상당 부분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미국 연준이 작년에 새로운 패시리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수합을 계약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의 그 달러 유동성을 지금 미국 국채를 통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수합이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그 실물적인 이유보다는 심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일단 수합을 맺었으면은 미국이 그 한국을 뒷받침해주고 있구나, 지원을 해줄 의사가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뭐 상징적이라도 좀 수합이 있으면은 좋을 수가 있지만은 네. 우리가 실물적으로 볼 때는 좀 그렇게 뭐 옛날 같이 아주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 번에 금리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금통위가 결정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좀 취했던 전략은 그 미국이 계속 0.5%포인트씩 그 빅스텝을 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은 했어요. 네. 한국은행에서. 네. 그래가지고선 한국은행은 우리가 미국처럼 금리를 빨리 많이 그 올릴 수는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수가 좀 취약해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이 0.5%포인트 올린다면 우리가 먼저 0.25%포인트 올린다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게 미국이 그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그게 좀 전략이 무너졌죠. 네. 그래가지고선 미국이 이제 7월에 벌써 그 파웰 그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0.5 내지 0.75%포인트 올릴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 그 0.75%포인트를 2번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나라도 최소한도 한두 번은 그 빅스텝 0.5%포인트를 올려야 될 겁니다. 그 이유가 그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가 지금 약화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그 금리 차가 생각보다 더 커진다면은 예.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더 약화될 수가 있고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나라의 수입품 가격이 원화로 계산할 땐 더 비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특히 0.75%포인트를 7월에도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최소한도 이번 7월에는 우리도 0.5%포인트를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그 회의할 때 그 8월에 그때도 0.5%포인트를 고려해야 될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되면 3%대 최소한 3% 이상의 기준금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 월가의 예측으로는 3.5% 정도 갈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미국만큼 금리를 올릴 그 국내 내수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금리 역전,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차이가 너무 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환율 시장에도 문제가 있고 외국인 투자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유지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만약 미국이 0.5%까지 연말에 간다면은 우리나라도 한 3%는 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일단 1위 분야가 환경입니다. 환경요? 네,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도 1위였거든요. 환경 분야가. 네.
정말 이상기후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지난주 키워드가 장마전선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 주는 2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일단 호우경보고요. 예. 아시겠지만 참 지난주에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많은 분들이 출근 때도 고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었죠. 뭐 사망도 있었고 네, 각종 맞습니다. 재상 피해도 발생했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번 폭우가 중부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한 기간 동안에 평균 뭐 270.4mm의 비가 내린 경기도 내에서도 뭐 8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주택 침수, 차량 침수 등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참 힘겨웠던 한 주인데 그 바로 뒤에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더 붙었어요. 바로 폭염입니다. 폭염. 네. 네, 그러니까 참 비 오자마자 또 폭염 오는 게 참 안타까움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엄청난 찜통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잠을 이루시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폭염포가 오랜만에 이렇게 빠르게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도대체 이거 날씨 왜 그러는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이 코너를 통해서 네. 이제 환경에 대한 키워드들이 작년에 계속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뭐 위기다, 뭐 지구적인 위기다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좀 드는 1위 키워드였습니다. 지금 7월 초인데요. 어떻게 해요? 한여름 다 나야 될 것 같은데 몇 참. 달을 이렇게 좀 무더위 속에서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뭐 일단 좀 비를 뿌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네. 좀 일단 지켜보고 보기로 하고요. 자, 2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2위 주제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의장 선출입니다. 이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지 이제 35일 만에 본회의 열어서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것이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임시국회부터 시작해서 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미뤄졌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회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이제 5월 29일 이후로 국회의장단도 상임위 공백 사태 발생한 지 35일 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의장단 합의 선출로 이제 국회 정상화 물꼬는 텄지만 여전히 뭐 민생국회 정상화까지는 난관이 좀 적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3위 주제는요? 네, 3위 주제가요. 문화 분야인데요. 네. 문화가 요즘 뜨거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2위 분야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도 3위인데 이번 주도 음악 분야입니다. 근데 또 새로운 키워드들이 좀 나왔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첫콘 그리고 막콘 이거 어떤 건지 이거는 줄임말을 대충 알 것 같으세요? 첫 콘서트 뭐 네. 마지막 콘서트 뭐 맞습니다. 네, 옛날에 뭐 파크로 이런 마지막 콘서트도 있었지만 그런 건 아니고 뭐냐면 콘서트를 보통 하면 한 번 하지 않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아이돌 콘서트를 한다. 그럼 뭐 그 몇 회, 뭐 최소 뭐 10회, 5회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하는 콘서트,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하는 콘서트, 또 마지막에 하는 콘서트, 그래서 첫 콘, 막콘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한 번 보는 것도 참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예매도 네. 어려운데 또 이걸 그럼 언제 볼 것이냐를 갖고 이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콘서트인데 네. 첫 콘을 볼 거냐, 중 콘을 볼 거냐, 막 콘을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글들이 또요. SNS에 좀 무슨 올라오고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요? 일단은 첫 콘은 첫 번째 콘서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장점이 뭐냐면 일단 스포를 받을 염려가 없다. 요즘엔 콘서트도 워낙 이제 셋리스트부터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스포를 받을 염려가 없다. 첫 번째 그리고 또 나도 떨리고 가수도 떨린다. 그러니까 서로의 떨림이 있고 네. 가수가 엄청나게 설레서 이렇게 신나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단점은 동선이 꼬이거나 무대 조명 등 자잘한 실수가 있다. 그리고 어수선하고 가수도 조금 정신없어 보일 때가 있고 스태프들이 막 정신없어 보인다. 이런 게 이제 첫 콘의 장단점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중콘, 중간에 하는 콘서트는 장점은 이제 동선 실수가 보완돼서 안정적이고 스태프들이 좀 노련해졌는데 묘하게 첫 콘, 막콘에 비해선 관객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거고요. 단점은 온갖 스포를 이제 워낙 스포일러를 많이 당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기 전까지 모든 SNS 끄고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콘서트 가고 그다음 또 중간 콘서트 또 가면 보통 가수의 멘트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똑같이 겹칠 때마다 재방 보는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마지막 콘서트 막콘은 그럼 장점. 일단 마지막이다. 더 이상이 없다.
그래서 콘서트를 100번 1000번에서 마지막 특유의 감동이 있고 가수가 많이 운다. 그리고 이제 첫 중간 콘서트 실수를 다 피드백을 해서 완성도가 높은 편이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이제 스포를 안 당하기가 어렵다.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콘서트 날 감정 소모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뭐 이런 건데요. 심지어 이걸 갖고 유튜브 영상까지 있더라고요. 네. 첫 콘이 낫냐, 막 콘이 낫냐, 막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뭐 서로에서 자기의 취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뭐 첫 콘이 좋다, 막 콘이 좋다 하는데 결론은 올 콘이 가장 진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모든 콘서트 보는 거죠. 모든 콘서트를 다 다른 위치에서 봐서 정말 나의 팬심을 보여주는 뭐 이러한 첫 콘, 뭐 막콘 이런 키워드가 이번에 좀 뽑혔습니다. 김덕진 소장은 어떤 네. 콘을 제일 좋아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뭐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저는 이미 그래도 답을 말씀하셨네요. 아니 그래도 마콘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마지막 콘서트는 진짜 끝까지 가서 뭐 앵콜을 가기 때문에 일단 가수분들이 목 쉴 걸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미 네, 제가 그래서. 물어볼 것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어쨌든. 자, 다른 문화 키워드가 있다면서요? 네, 다른 문화 키워드 도서 분야에서 나왔고요. 키워드는 서울광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시가 지난 2달 동안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야외 도서관 행사인 책 읽는 서울광장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서울시 이제 지난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시작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씩 서울광장 잔디밭에 야외 서가 독서 공간 등을 조성한 거고요. 시민 누구나 서가에서 책을 가져다가 당일 잔디밭에서 읽을 수 있게 했지만 네. 책을 반납하지 않아도 제재하는 규정을 두진 않았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게 2달 동안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네. 총 3,000권의 책 중에서요. 분실이 딱 1.7%. 와. 네, 그러니까 52권만 분실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총 45,000명이 이 행사를 19번 동안 방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45,000명이 책을 읽으신 건데 네. 그 많은 책에 대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딱 분실이 52권, 회당 분실 건수가 2.7권에 불과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 시민들의 어떠한 성숙도가 높아졌구나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러한 광장에서 책 읽는 모습들에 대해서 시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6%가 만족했다. 또 재방문 의사도 94%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책 읽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또 이런 더운 여름이지만 이렇게 야외에서 좀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 또 뿌듯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자주 네? 지나가는데요. 네. 잔디밭에 네. 이렇게 푹신하게 이렇게 소파처럼 돼 있는 게 이렇게 딱 갖다 놨는데요. 네. 저도 한번 읽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분위기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7월 이제 7일에 또 상반기 행사를 마감한 북콘서트 또 한다고 합니다. 네. 자, 4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4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고요. 키워드가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네. 이 고척 스카이돔이 프로야구 이 키움 히어로즈 홈구장인데 키움 히어로즈가 최근에 이 불가사의한 돌풍을 불러일으키면서 분석된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이 키움 히어로즈가 흥미로운 게 팀 타율이 꼴찌거든요. 예. 근데 6전 전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게요. 네, 투수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점수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승수를 쌓아 올리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게요. 키움이 원래 올 시즌 처음만 하더라도 잘해봤자 중위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키움 히어로즈가 항상 매해 시작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좋은 선수들이 이제 어떤 구단의 사정 때문에 다른 곳으로 팔려나가거나 아니면 이적하거나 이런 네네.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도 또 이것도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필승조의 또 계산, 또 감독의 관리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불가사의하게 계속적으로 승수를 일으키다 보니까 과거 2014년에 넥벤저스라고 불릴 정도의 막강 화력으로 돌풍을 일으켰었던 키움이 올해는 또 투수력을 바탕으로 이 KBO 질투 선두주 차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야구 키워드 하나 더 있는데요. 아마 이 선수 이제 지금은 이미 이제 KBS의 해설위원이 되셨지만 네. 잊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바로 박용택 선수입니다. 네네. LG 프랜차이즈 스타이죠. 박용택 선수가 이제 팬과 동료들과 함께 특별한 은퇴식을 치르는
해주는 것인데요. 이 선수 참 별명이 풍성합니다. 뭐 용암택, 찬물택, 눈물택 등등등의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고 LG에서는 프랜차이즈 스타죠. 왜냐면은 2002년 리그에 입성해서 지금 이제 끝까지 줄무늬 유니폼만 고집한 것인데요. 네. 19년간 프랜차이즈 스타의 마지막을 예우했습니다. 이제 등번호 33번을 구단 역사상 세 번째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고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LG가 90년과 94년에는 리그 우승을 했는데 이 박용택 선수가 있었던 19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승 반지를 못 차지한 것에 대한 좀 아쉬움들도 좀 이제 후배들에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우승 못하고 은퇴한 게 얼마나 아쉬운지 선수 때는 잘 몰랐다. 하지만 이제 우승 반지 대신에 여러분의 사랑을 이제 가슴에 끼고 은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스포츠 분야에서 여자 배구가 또 키워드에 올랐어요. 네, 여자 배구가요. 이제 언니들이라는 키워드가 좀 나오는데 언니들 없는 한국 배구가 사상 초유의 전패 탈락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제 세계 랭킹 19인 한국이 지난 한국 시간 3일 불가리아 소피아에 이제 아르미치 아레나에서 열렸던 2022 국제배구연맹 발리볼 네이션스 3주차 예선대회 중국과의 경기에서까지 지면서 처음 이제 이 리그가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승리는 물론이고 승점 1점도 없이 탈락하는 불명예를 좀 떠오게 됐습니다. 작년에 열렸던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썼었는데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들 또 이제 과도기에서의 좀 이러한 최악의 성적표가 나오다 보니까 향후에 그 여자 배구에 대한 좀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상황에서 김연경 선수가 다시 한국에 복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은근 또 이제 김연경 선수에 대한 바람도 있지만 또 세대 교체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위 주제는 5위 주제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 임금인데요. 최저임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오른 9,620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너무 높다. 한쪽에서는 너무 낮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5위 주제로 임금이 뽑혔습니다. 네.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참 저희가 앞서도 인터뷰했지만 물가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앞으로도 걱정이네요. 이래저래. 자, 이슈 이스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